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예.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위임정결 규정 이렇게 그런 거 아시죠? 예. 지금 뭐 동양대 총장 사항이 위조됐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양대 내부에서 어학교육원에 총장상을 발급할 수 있는 위임정결 규정이 있냐라는 거. 만약 그게 없으면 총장이 그 후보자의 부인에게 총장상을 발급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느냐, 이게 두 가지 쟁점이겠죠. 네, 네. 위임정결 규정이 없으면 내가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은 후보자의 부인이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할 거고, 문제는 그거겠죠. 엄마가 딸에게 총장상을 줬다라는 거겠죠. 그게 더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원 의대 보내기 위해서 엄마가 딸에게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동양대 총장상을 줬다. 이게 더 국민들이 비난을 받으면 문제겠죠. 위조 여부는 뭐 오늘이든 며칠 내든 검찰에서 판단할 거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부인께 이야기를 해서 저쪽 그 코링크에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서로 개별 주식을 팔고 난 뒤에 상담을 하는 차원에서 집안에 주식을 하는 친구가 그 오촌 조카라서 물어봤더니 추천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추천을 했다는 겁니까? 그 상세한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의를 했겠. 제 처가 문의를 통상적으로는 후보자도 그 오촌 조카하고 1년에 한 번밖에 통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후보자하고 그 오촌 조카하고 통화를 했겠지. 그 소위 경상도 말로 아지매, 그러니까 당숙모한테 조카가 전화를 했겠습니까? 저는 제 오촌 조카와 주식 문제에 대해서 일체 통화하거나 얘기한 적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제 후보자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후보자도 1년에 한 번밖에 통화 안 하는 오촌 조카가 당숙모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오촌 조카가 자기 지은 책을 주식 관련 책을 두 권인가 이렇게 보내줘서. 네. 알겠습니다. 2017년 2월 말에 부인께서 그쪽에 친정 동생에게 8억 원을 빌려줬습니까? 액수는 그 8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시점에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2017년 그 민정수석되고 나서 등록한 재산 등록 보면 4인간 채권 8억 나오잖아요. 그게 저희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아직도 그걸 확인을 안 합니까? 제가 등록할 때 부인이 8억을 이렇게 남한테 빌려줬는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별거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부부간에 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딸하고도 그렇고. 자, 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른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월 8일 날 후보자의 처남이 코링크에다가 5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 당시 코링크의 자본금이 2억 5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자본금의 2배가 넘는 5억을 투자를 하죠. 그리고 나서 7월 31일 날 후보자의 가족들이 가족펀드에다가 10억 5천만 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처남과 처남의 장남, 차남이 이렇게 넣어서 완벽하게 이게 후보자의 가족펀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모운동 역시 후보자의 부인께서 친정 동생에게 빌려준 돈으로 채워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어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신문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처남과 배우자가 정인으로 필요했는데 후보자가 끝까지 반대를 하셔가지고 정인 채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끝까지 가족펀드가 웰스 CNT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웰스 CNT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족펀드가 웰스 CNT에 투자하고 난 직후에 소위 대통령께서 이 정부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 스마트 가로등 사업을 하죠.
발표를 하죠. 이 웰스 CNT가 그 가로등 사업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투자를 한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전혀 알지 못한 일입니다. 아까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애초에 웰스 CNT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 검증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이 시간이 되고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8월 9일 날 처음 지명되셨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언론 보도 네이버 기준으로 보도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뭐 제 심적으로는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보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예. 제가 청문위원이라는 제약이 있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이라는 이름 두자가 들어간 기사는 눈여겨 볼 수밖에 없었는데 조국으로 눈뜨고 조국으로 잠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달 내내 그랬습니다. 보는 제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을 자임한 또는 그 소명의식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일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책 중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에 신세지면 걸어서 청와대 못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좀 함축하는 말이 있을 텐데요. 조국 후보자께서 이러저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예, 또 그것 때문에 이런 모욕이라 그럴까요?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 또한 조국의 어떤 조국이 시대가 우리 조국 후보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주저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가 잘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제3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역지사지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제가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법무장관이 되면 검찰의 입장을 또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그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인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 점 뭐 새삼스럽게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 중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이 최근에 이런 지명의와 여러 일을 겪으면서 과유불급이란 단어를 많이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번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과유불급이란 말을 꼭 좀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정치인이 되고 나서도 그렇습니다만 되기 전에도 삼국지에 공심이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앞에는 공성지하 공심이상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책이고 마음을 공략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을 감당하는 사람, 개혁의 주체로서 선 사람들은 저는 이 말을 꼭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으로 또는 세력으로 또는 강압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결국 우리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개혁을 성공하는데 어떤 지혜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더 많이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공직에 있는 한 이번 지명 이후에 여러 의혹 공세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보통의 사람들이 우리 조국 후보자에게 실망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는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에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저는 무엇을 하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가 험하기 때문에 이러저런 공세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또 그분들이 느끼는 실망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제 없이 마음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고 요즘 말로 골 때리게 뼈 아프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골 때리게 아니죠. 골 아프게인가요?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러시겠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4주가 거의 40년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임명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임명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 지난 4주 동안 있었던 저에 대한 전 국민적 검증, 그 저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의 삶이고 부지불식간에 저나 저희 가족이 당연히 하면서 누려왔던 어떤 수혜,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잊어버렸던 그 당연함을 안 돌아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민들의 저에 대한 이런 분노나 실망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면서 임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그런 그냥 느낌, 직감이 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논문 관계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논문 관계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박사학위 논문의 그 표절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후보자가 2008년에 서울대에서 표절 예방 강의를 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강의가 어쩌면 그렇게 본인이 박사 논문 그 표절한 거하고 똑같은지 그 뭐 파워포인트를 쭉 넘겨서 2차 문헌 표절 관련 문헌을 좀 거기를 보시면 이거를 보면 우선 본인이 이 논문 쓴 거를 보니까 제1 문헌을 보지 않고 2 문헌을 보고서 썼어요. 그리고는 2 문헌은 아예 그 풋노트에 안 쓰고 그다음에 1문헌만 풋노트에 썼습니다. 1문은 다 확인했습니다. 아니 어떻든 네 그렇게 되셨어요.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이제 그 박사 논문에 여러 가지 문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그 버클리 대학에서 존 유라는 그 교수한테 그분의 그 당시에 포지션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 진실성위원회에다 갖다가 연구 진실성위원회에 내서 뭐 그것이 감해졌다, 사면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사실 저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에는 석사학위 논문을 보겠습니다. 이 그 석사학위 논문은 서울대 진실위가 표절을 인정을 했고 이미 몇 년 전에 59곳의 표절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엊그제 또 다시 30곳이 넘는 표절이 발견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석사학위 논문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서울대 연구지청의 판정문 보셨습니까? 거기 네, 아니. 경미하여 그랬는데 경미하다라는 판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셔요. 근데 지금 2008년에 교육부에서 내려진 가이드라인 잘 보셨죠?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표절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표절의 의미가 달라졌고 지금 한번 보세요. 그 일본 책을 얼마나 많이 뺏겼는지 그 일본 책 뺏긴 거 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세요. 저거를 한번 보시고. 예, 다 보았고요. 네. 이 표절 제소를 한 사람이 변희재 씨 등 몇 사람이 했고요. 그에 대해서 서울대가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그 당시 상황에서 아주 경미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니 서울대 그렇지 않고 연구질서위원회를 최근에 믿으실 다시 건지 변희재 이것을 아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끝난 다음에 이따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질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서울대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 제출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아마 들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서울대에서 진실성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저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 때 한번 그 민정수석 때 한번 보셨잖아요. 시간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석사 논문이 표절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저는-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장관 되기도 전에 민정수석이 되기도 전에 그 훨씬 전에 변희재 씨 등이 제소를 했고 서울대에서 다 그랬는데, 판정을 근데 했습니다. 그거는 그 59곳의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은 바로 그때였는데 최근에 그 같은 30 모든 곳이- 전체가 30 곳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시 또 의원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보면 일본 책 그대로 번역해서 갖다 놨습니다.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일본 책 의원님. 그대로 갖다 근데 각주가 달린 것도 논문을 쓸 때 예를 들면 똑같은 것을 갖다가 쓰고서 베끼는 각주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을 비슷한 것을 갖다가 남이 사고를 갖다가 쓴 거기 때문에 줄을 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근데 그렇게- 결정문을 한번 아니, 서울대 보시면 교수들은- 좋겠습니다, 의원님. 아니 저기 그렇게 그것을 풋노트 달았다 그래서 그게 그냥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석사학위 논문에 문제가 되면 석사학위도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에 후보자가 6개월 단기 석사 장교도 이 병역을 마칠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그 울산대 논문 뭐 다른 게 뭐 있냐 제가 물어본 것은 울산대 석사학위 하나로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 그거부터 아마 줄줄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다시 이 검토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희재 예. 씨를 믿을 것인지 서울대를 믿을 것인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제소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변희재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변희재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되는 얘기를 변희재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그 모든 논문에 대해서 서울대 연구질서위원회가 다 검토를 해서 결정문이 나왔고요. 오래전에. 그 제소를 했던 사람이 변희재였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 결정문이 오래전에 나왔고 그 모두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실성 아니 답변하는데 뭐, 이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문제가 왜 나와 여기? 사과하세요. 예, 변희재를 문제가 왜 나와 여기가? 변희재를 언급한 것이 이 의원님께 마음을 상하겠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시 시점에 예, 알겠습니다.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지금 보이셔갖고요. 예,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또 최근에 그 대학 그 학위 논문에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은 그 표절 의혹에 관련해갖고 되게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논문을 갖다 그 심사한 해당 대학에서 되게 대부분의 대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질성위원회란 그런 유형의 맞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갖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대에서 통과된 석사든 박사든 그런 해당 논문에 관련해갖고 그 의혹 또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 서울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서울대에서 연구실성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거기서 그 논문들을 샅샅이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내부자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논문에 관련해서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 그 해당 대학의 연구진성위원회에서 되게 그 비슷한 유형의 어떤 위원회에서
심사해 갖고 다시 판단합니다. 그 연구진성위원회가 가장 유권적인 판단 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 다른 밖에서 이 개인이 누가 이거 그뭐 논문 검토해 갖고 표절됐다 이게 무슨 뭐 그대로 옮겼다 뭐 이렇게 갖고 주장해서 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후보자의 그 서울대 석사 논문이 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 이론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이거 맞죠 이게?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서울대 연구진성위원회 판단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각주 표기에 있어서 몇 가지 실수가 발견되지만 경미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제가 그대로 읽어주면요. 15군데에서 번역서와 거의 동일한 문장을 사용했음에도 인용 표시가 없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역사적 기술로서 석사 논문의 학문적 독자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당시 번역서의 인용과 자기 문장의 중복사에 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이렇게 판단된 거죠.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뭐 버클리대 박사 논문에 관련해서는 매우 우수한 논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지금 뭐 이것도 표절했다 이런 주장이 전혀 아닙니다. 있는데 이번에 이거 어떻게 새로 판단됐습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버클리 학장님이 그 답을 보내줬습니다. 아마 이은재 의원님이 문의를 한 것 같아서 저에게도 공동 수신으로 결정문을 보내주셨고 의견을 보내왔고 저희 버클리 박사학위 논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버클리 법대 학장 이름으로 공식 저에게 문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하겠는데요. 그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관련해 갖고 지금 후보자의 배우자가 뭐 피의자로서 입건돼 갖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았습니까? 아직 소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동양대 총장의 그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표창장을 작성할 권한을 총장 위임 받았냐 안 받았냐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거는 대개 거의 모든 사립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그 총장 명의의 이런 그 표창장 나가는 경위가 어떠냐면 해당 학과, 해당 부서 또는 산하기관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표창 문안도 거기서 만들고 그래 갖고서 올리면은 총무과나 아니면 행정실에서 판단해 갖고 그냥 몇 개 못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냥 도장 찍어준다는 거예요 사실요. 저도 통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서 됐을 겁니다. 저는 이게 특별한 그 뭐 다른 어떻게 입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에서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방적인 뭐 지금 일부 뭐 언론이라든가 또 일부 또 의원님들이 뭐 오늘 자정이 공소시효 만료기 때문에 혹시 기소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된 이런 뭐 의문을 제기하고 또 그런 질문이 있는데 이건 그렇습니다. 당사자의 일체 어떤 변소도 듣지 않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진술만 갖고만 기소한다고 하면 그걸 갖고서 후보자의 거취를 지금 논의하고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제가 뭐 시간이 많이 안 되니까 지금 그 법무부에 그 ISD 그 대응반이 지금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무실장이 지금 저 대응반의 예, 그렇습니다. 단의 그 단장인데 지금 개별 사건마다 지금 뭐 로펌 하나씩 그때마다 로펌 선임해 갖고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좀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이 IS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좀 축적하려고 한 말입니다. 좀 전문가들이 이게 고용돼야 돼요. 예. 이게 과거 제가 그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또 다른 의원도 지적했었는데 지금 이게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냥 이게 대응단 만들고 금융위원회에서 요건 선임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대응하다가 나랑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혹시 운영된다고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좀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